아이고, 방송이 이제 화면을 전환하니까 자꾸 꺼지네요. 또 왜 이래? 페이스북에 또 제가 목소리를 잘 안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화면을 전환하면은 방송이 자꾸 꺼집니다. 꺼져서 제가 부득이하게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실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다가 이제 끊겼는데 23일 날 23일 날 원주에 있는 당관 택지에서 제 차를 가로막으면서 네 명이서 저더러 이제 이 노래를 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못 틀게 하냐, 이 노래 가사에 대해서 나 100% 동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존중하고 당연히 따르고 지키고 있다, 그리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저희가 그렇거든요. 제가 항상 진실의 편에 서왔고 거짓에 맞서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들과 싸워왔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잘못됐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참 황당하죠. 아무 말도 못하고, 일단 학생 한 명은 나도 뭐 저작권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작권. 제가 이제 이 방송 전에 아름다운 강산하고 이제 그 대중가요 몇 곡을 이제 계속 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몇몇 이제 애국시민께서는 뭐 아름다운 강산은 빼야 된다고, 뭐 작사 작곡자 뭐 아들이 그랬다나, 어쨌든 뭐 김대철인가, 어쨌든 뭐 그 친구가 우리가 보수진영 애국진영에서 그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해서 뭐 불쾌하다 이런 헛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괜히 뭐 시비 그릴까봐 염려돼서 하지 말라고 하던데, 이게 참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 행위는요, 명백한 그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 침해. 예? 아니,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내가 대중가요인데, 예? 그럼 저놈들은 뭐 다른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아름다운 강산 부르면은 돈 받고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라도 아니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그걸 부른다고 그 자식이 뭐라고 할 겁니까? 그 놈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있나요? 그런데 어디서 건방지게 말 같지도 않게 뭐 애국지에서 뭐 아름다운 강산을 곡을 못 틀게 한다고, 이런 미친놈 같은 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인권 유지된 거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그는 인권위에 제소해가지고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문제고요. 어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막말을 합니까? 그래서 23일에도 학생이 저더러 이제 이 노래 작사 작곡가 윤민석이라는 친구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동의 받았냐고 묻더라고요. 뭐 서북청년단이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에서 동의 받았냐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 말했습니다. 야, 윤민석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항의하라고 해라고. 내 실명 전화보다 공개됐으니까 직접 배짱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항의해보라고. 내가 직접 그 친구한테 직접 얘기하겠다고.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가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전화 왔으면 좋겠네요. 저한테 전화 와서 뭐라고 얘기할지 아주 궁금합니다. 윤민석이라는 친구, 민중가요 작사 작곡사라는데 정말 저도 그 친구 목소리 듣고 싶고 한번 대면해보고 싶은데, 직접 내가 대화해서 그 친구하고 내가 동의를 얻어낼게요. 그놈이 용기 있으면 나한테 전화 주겠죠. 용기 전화 안 주면 말고. 근데 제가 지금 화면을 돌려 하고 싶은데 저 화면을 돌리면 방송이 꺼집니다. 꺼져서 제가 부득이하게 화면을 제가 돌리지 못하고 좀 이대로 좀 잠시 하고 있는데, 그 당일 택지에서 제 차를 가로막았던 사람들 제가 그 사진 캡처해가지고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당신들 아까 그때 나한테 그랬지, 뭐 차 세워가지고 얘기 좀 하자고. 그때는 내가 당신들하고 얘기할 그런 계획이 없었고, 그 차량으로 내가 24일 집회 전에 순회해야 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니놈들 때문에 내가 내 시간 허비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갔지만, 자,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한다. 당신은 내 이름도 알고 있고 내 전화번호도 확인할 테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라. 전화하고 원주에서 만나자. 직접 만나서 니네들 원하는 장소 내가 언제 어디든지 찾아갈 테니 만나서 직접 얘기해보자. 니네들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때 내 차를 가로막았던 친구들 그 사람들 아마 얼굴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당신들이 만약에 수요일까지 전화를 안 오고 나한테 직접 전화를 안 해주면, 수요일까지 전화를 안 하면 내가 당신들 얼굴을 공개해가지고 뭐 공개적으로 수배해서라도 내가 당신들을 찾아갈 테니 한번 직접 만나서 내 차량을 당신들이 1차선에서 가로막을 배짱이 있었으니까 굳이 나를 피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좀 내보다 뭐 나이 많을 수 있으니까 나이 많아 보이긴 하던데, 아무튼 직접 만납시다. 만나서 단판 집시다. 원주에서 내가 당신들이 원주 시민들에게 장행했던 온갖 그 추접하고 그 파렴치한 행위들에서 내가 낱낱이 고발해 줄 테니 니네들 뭐라고 말하는지 원주 시민 모두가, 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해줄 것이니까 꼭 연락 주시오. 나한테 수요일까지 연락이 안 오주면은 이제 내가 직접 공개 수배합니다. 사진 캡처해서 공개해가지고 그 수요일까지 전화 안 오면은 아마 이 영상 원주에서도 아마 그 좌파 진영에서도 보고 있을 거라 믿고, 아니면은 그쪽 사람들한테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여기 어디 감히 1차선에서 내 차를 가로막아? 그리고 당신들이,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이 감히 서북청년단, 제가 서북청년단 이제 앞장서면서 재건을 했었는데, 서북청년단은 아직까지 저놈들이 뭐 깡패 집단, 서북청년단은 뭐 학살 집단, 테러 집단, 어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새빨간 거짓말로 아이들 양심을 속이고 있어. 니들이 보십시오. 그때 그 영상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저놈들이 그동안, 지금 현재는 광화문 촛불은 저놈들이 기획적인 위장하고 있는 평화시위죠. 평화시위로 위장하고 있는 형태인데, 저놈들 본질은 우리 애국시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두가.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저들이. 욕설하는 거 보셨죠? 그때도 뭐 머리 희끗한 친구였는데 23일날 머리 희끗한 친구가 차 세워가라고 얘기하자고 하길래 내가 시간 없다고 간다고 하니까 뒤에서 저한테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거 다 녹음돼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제가 서북청을 재건한다고 했을 때 저를 죽이겠다고 살해 협박한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테러 집단입니까? 누가? 서북청년단은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작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건국이 가능했던 게 바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정말 고결한 희생이 바탕에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미랄이 됐기 때문에 작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번영이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저는 과거 이승만 정권 때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시죠. 그분한테 한 가지 아쉬운 게 그겁니다. 서북청년단이 정말 제주 4.3 폭동을 진압하고, 그리고 뭐 지리산 공비토벌부터 시작해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까지 그들이 아니었으면 그들 그 폭동 세력들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미 군정 하에, 그리고 이승만 정권 하에서 그들이 앞장서서 학살자라는 오명을 쓰기까지, 오명을 덮어 쓰면서까지 이 대한민국을, 이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국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들의 명예를 초대 정부에서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개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제가 서북청년단을 재건한다고 할 때 우리 보수진영에서도 알만한 분들, 알만한 지도자분들도 왜 서북청년단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고 좀 거부반응을 가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진영조차도 우리 애국 진영조차도 서북 청년단에 대해서 저 만국 세력들의 거짓 선동에 솔직히 여전히 쏟고 있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참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저도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내가 살았더라면 그 시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사실 그런 관점에서 시사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북 청년단이 이해가 됐습니다. 서북 청년단 북한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아실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해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이제 자력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쨌든 그게 하늘의 뜻은 아니었는지 결국 미국이 일본에 이제 핵 히로시마하고 그 원폭을 투하하는 바람에 너무 일찍 이제 일본이 한복을 선언했죠.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연합군에 이제 투입해서 작전에 투입하기 직전에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통일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38선이 그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던 거, 정말 알아야 되는 역사인데 모든 국민이 당연히 이건 지극히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교과서에, 모르겠어요. 제가 배웠던 교과서에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역사 교과서에는 38선이 그어졌을 때, 그게 45년 8월 15일 직후죠. 그 직후에 남북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죠.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는 조만식 선생 하시면 기억하십니까? 조만식 선생님, 독립운동가죠. 조만식 선생님 하면 그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하면 또 아실 분이 있을 텐데 그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기도 했습니다. 그 조만식 그 선생님 중심으로 조선민주당이 결성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조선민주당은 민주주의 공화국,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기치를 걸고서 북한에서는 민주주의 공화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들이 시골 곳곳에 북한 전역에 조직을 했습니다. 당 조직을 창당을 하고 청년들을 규합해 나가고 기독 청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식인들, 많은 애국 지사들, 독립지사들을 중심으로 그런 조선민주당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38선 이남에는 여운형 아시죠? 여운형하고 박헌영, 그들 중심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시골 곳곳에 남노당 조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곳곳까지 그들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38선 이남과 이북이 상황이 역전이 됐잖아요. 혹시 이 방송이 보이나요? 방송이 멈춰졌나요? 아, 되구나. 서북청년단은 그 북에서 창당했던 조선민주당 그는 우리 기독교인들,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됐던 정당이었습니다. 그들 청년들이 결국은 김일성과 소련의 억압에 의해서, 그들의 포괄적인 진압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대거 월남을 하게 됩니다. 대거 월남을 해서 서울에서 조선민주당을 재건하게 됩니다. 물론 그 조선민주당은 초대 그리고 2대 국회까지만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라졌는데, 그때 그들이 남한에 내려왔더니 남한에는 온통 공산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던 남한 국민들은 남노당의 거짓 선동에 의해서 마치 공산주의가 지상낙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선전이 돼가지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북에서 공산주의 경험하고 내려왔던 이들은 너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그들은 배운 이들이었고 학식이 있었고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들이었고 또 많은 이들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저 거짓 선동가들 남노당에 의한
거짓 선동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때 핵심적인 인물이 그거죠. 지금의 김제동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신불출이라고 했습니다. 신불출이라는 인물이 만담가였습니다. 만담가. 공산주의를 선전한 만담가였는데 대단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신불출이가 이제 남한의 곳곳에, 시골의 곳곳에 가게 되면 많은 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이제 막 아주 환호성도 지르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남노당도 다 가입하고 그랬던 인물이 신불출이었습니다. 지금의 김제동이가 제2의 신불출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신불출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자신이 모르죠. 우리 선북청년단 선배들에 의해서 처단이 됐든지 아니면 뭐 6.25 때 이제 월북을 했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결국은 이제 북에서 조선민주당 당원이었던 청년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 거짓 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 했던 거는 계몽운동이었습니다. 전국 학교라든가 학교 시골 곳곳을 돌면서 그들에게 공산주의 실상을 알리고, 진상을 알리는, 북한의 진상을 알리고 있는, 공산주의 진실을 알리는, 그들이 토지 계획을 해가지고 다 무상분배를 했다고 거짓 선동하고 있었지만, 북에서 경험했던 이들이 그게 얼마나 더러운 위선이었고 모든 자유가 박살리고 있는 그 실상을 남한 국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깨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산주의 진영, 그 남노당 세력들이 애써서 정말 고생해가지고 여론을 왜곡하고 민심을 다 조작을 해놨는데, 서북청년단이 그 왜곡된 민심을 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먼저 적색 테러를 가한 겁니다. 적색 테러를. 그 적색 테러가 뭐냐면 서북청년단이나 우익인사들을, 그 집이나 가족들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대는 공권력이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니까요. 그래서 북에서 가족을 잃고 공산주의와 싸우다가, 김일성과 싸우다가 이 한반도가 절대 공산화돼서는 안 된다, 저 붉은 무리들에게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일념으로 북에서 가족을 잃고 좀 홀룰단신으로 남아있던 그들이 남한에서조차도 저 남노당 세력에 의해 가지고 적색태를 당하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는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당하지나 말자, 그래서 당한 만큼 보복하자. 그래서 백색 테러가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그것은 그때 당시에 공권력이 원래 했어야 되는 일들인데, 공권력이 군부 내나 그때 당시에 초대 경찰 내에도 남노당 조직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공권력으로서는 결코 저들을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 군정이나 이승만 정권에서는 서북청년단 단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그렇죠. 그게 공권력을 대체했죠. 그는 물론 저 좌파 세력들 지금 그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공권력을 대체했다는 거. 그거는 서북청년단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하에서, 성인하에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결국 저놈들은 그때 남북한을 공산주의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지만 서북청년단에 의해서 결국 그놈들이 완전히 그 조직이 와해됐죠. 지금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역사도 우리가 바로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광화문 촛불 시위 현장에 한국노총 지도부가 한국노총이 가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 그 지도부 관계자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미친놈들이. 한국노총은 원래 대한노총의 정신입니다. 그 대한노총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그때 당시 해방 직후 우리 사회의 어떤 노동자들을 규합해서 자유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 그 조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남노당이 먼저 우리 남한 사회를 장악하다 보니까 전평이라고 하면 전국 노동자 평의회인가요? 지금의 민주노총의 전신입니다. 그들이 노동자들을 전부 다 규합을 해가지고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그 독립촉순회에서 결성했던 노동조합을 다 와해를 시켜버렸습니다. 와해를 시켜버리고 남노당이 쉽게 말하면 그 해방 직후에 남한 내 모든 노동자 조직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승만 정권이 이제
건국하지 못하게끔 방해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이제 그 유혈 폭동을 자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북 청년단에 의해서 그 전평 조직이 와해가 됐죠. 와해가 되면서 그들을 깨부수고 그때 당시 전평 조직들 깨부수고 그 사무실에 대한노총이라고 지금의 한국노총의 전신입니다. 대한노총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그 노동자 조직을 결성했던 게 바로 대한노총입니다. 그 대한노총이 서북 청년단이 그 토대를 만든 겁니다. 그 대한노총이 이후에 지금 한국노총으로 지금 개칭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노총이 또다시 저 민주노총, 그때 당시에는 라이벌 관계였죠. 적대 관계였죠. 한쪽은 공산진영이었고 한쪽은 자유진영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한국노총이 왜 민주노총의 꼬봉 역할을 합니까? 왜 민주노총이 졸개짓을 합니까? 병신같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 각성하고 대거 일어나야 됩니다. 골기에서 저 위선적인 지도부를 와해시켜야 됩니다. 와해시키고 그 자리에 반드시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그 지도부를 한국노총에 다시 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만국 세력들 민주노총에 대적할 수 있는 진정한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원주에서 제가 한 3-4년 전에 환경미화원이 있어. 환경미화원 아시죠? 거리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인데, 원래는 환경미화원이 한국노총에 다 거의 대부분이 한 90%, 거의 한 95% 이상이 이제 한국노총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장이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이 민주당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시장에 당선되자 민주노총 위원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뒤에서 밀어줬죠. 그래도 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 권력을 힘입고서 시장이 뒤에서 버텨주니까, 지지해주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니까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국노총을 야금야금 접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100명에 달하는 이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한 90%가 이탈하고 딱 12명이 남았어요. 그 12명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절대 그 빨갱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고초를 당했냐면은, 다수의 90% 이상이 되는 다수의 민주노총의 애호사여서 한마디로 집단 왕따를 당하고요. 한국노총 소속 그 조합원들이 집단 왕따를 당하고, 원주시장이 비유를 하니까 지금 원주시의 환경업체들, 그 환경업체들은 한 2년이나 3년 단위로 시하고 이제 그걸 어쨌든 이제 공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아예 이제 그 노조와 그 업체 사장 간에 이제 노조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현대판 노예 계약서예요. 근로자가 노예가 아닙니다. 환경업체 사장이 원주시하고 입찰이 되신 그 사장들이 노예가 돼요. 민노총 노조의 노예가 됩니다. 노조가 원하는 대로 임금을 줘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그냥 집단적으로 가가지고 데모해버립니다. 그 업체 사장 앞에서. 그래가지고 노사 분결을 일으켜버려요. 그러면 원창모 시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중간에서 나서가지고 그걸 조율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쉽게 말하면 압박을 하는 거죠. 업체 사장들을. 그러니까 업체 사장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청소원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는 수당들을 민주노총 위원장이 업체 사장을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나한테 달라. 노조에게 그 돈을 주면은 노조가 조합원들한테 그 수당을 나눠주겠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 자식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수당을 나눠주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노총 조합원 이분들은 정말 빨갱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원주에 있는 국회의원,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다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다 찾아갔대요. 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어느 이제 그 뭐 어떤 정치인도 민주노총과의 싸움을 다 피한 거죠. 그래서 나서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답니다. 결국 이제 그 누군가의 우리 뭐 박사모 우리 고모님이 계셨는데 그분 소개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도와주게 됐죠. 그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그래서 한 2년 가까이를 싸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권력도 경찰도 검찰도 꼼짝 못하는 민주노총 그 위원장 그놈들하고 저하고 이제 뭐 고발도 진행됐고 저희도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놈들의 그 실상을 자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언론들이 보도합니까? 안 합니다. 왜? 대한민국 언론 노조가 민주노총 졸개거든요. 그런데 상급단체 상대로 민주노총을 상대로 내가 싸우는데 언론 노조가 감히 상급기관의 지시를 솔직히 참 내가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진짜 말 같지는 정말 제가 개 같다는 표현을 쓰기도 좀 그렇지만 정말 그런 상황. 그거 제가 민주노총과 싸우니까 언론에서는 취재를 해도 보도를 못합니다. 뭐 할 수가 없죠. 아예 안 하죠. 그놈들도 같은 놈들인데. 그러니 원주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원창모 원주시장도 매 선거 때마다 온갖 거짓말로 우리 선거 국민들을 기망하고 속여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합니다.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네? 제가 그 공직선거법으로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소가 돼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서 검찰에 올라갔는데도 언론에서 한 번 찔끔 보도하고 말아버립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운명에 걸린 문제. 지금 잠시 방송이 지금 꺼져가지고 다시 좀 켜겠습니다. 같은 곡을 계속 재생을 해도 이제 차량들은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많은 운전자들이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곳에 딱 세워놓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좀 됐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마무리는 해야겠네요. 내일 제가 아침에 서울을 가는데 저 차를 가지고 갈까 생각 중인데 아마 서울에서 이제 저 곡을 틀면 아주 흥미로운 일들 많이 벌어질 겁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온갖 정말 비정상적인 이런 실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박사모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모의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행동하는 양심 실천 운동본부를 제가 창립을 해서 지역에서 그들과 싸워왔습니다. 민노총과 싸웠고 전공노와 싸웠고 정교조와 싸웠고 그리고 언론노조와도 싸우고 있고 지금도 뭐 언론노조 기자 한 그놈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저를 200만원에 기소를 했더라고요. 또 법정이 또 다퉈야 될 문제인데 참 저놈들하고 싸우다가 저도 졸지에 전과가 지금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전과가 아니라서 저는 당당합니다. 우리 제스도 다 공개를 할 거고 제가 지금 화면을 돌리면은 이게 영상이 꺼지네요. 꺼져서 제가 하지 못하는데 음악 들리나요? 음악 안 들리나요? 음악 들리시죠? 우리가 정말 가능하다면 이번 주에 우리 연말에 우리가 서울에서 공식적인 집회를 할 때
아마 거기서 우리 공식적으로 이 노래를 틀어버리면 엄청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노래를 우리가 이제 우리 구국 집회를 할 때 이 노래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를 공개적으로 틀어버리면은 아마 언론들도 멘붕이 올 거예요. 하나의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거기 그쪽 그 행사 진행 주최측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언론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우리 애국 진영에서 애국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노래하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세월호 노래가 울려 퍼진다면 언론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놈들. 그거마저 보도 안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영상으로 다 찍을 테니까. 31일 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아까 서울에 제가 내일 사실 오전에 그 어머님 그 병원 그 정기 진료 때문에 서울 제가 아산병원 쪽으로 갑니다. 일찍 갔는데 정말 이제 한번 그래 볼까요 그냥?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좀 어머니 이제 만나기 전에 저희 어머님 만나기 전에 이제 옷은 좀 복장 좀 갈아입고 차도 이제 안전한 곳에다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진료 끝난 다음에 다시 그 차를 몰고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뺑 돌아보고 돌고서 그 다음에 이제 원주로 내려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한번 그래 볼까요?